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 교과서 챕터 4 중개 업무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 뭐냐 하면 고용인. 이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사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고용인, 직원인데요. 직원은 두 가지가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용인입니다. 자, 양가로 1번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고용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게 된 이유가 등록관청에서 단속을 하러 나가보니까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물으니까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만둘 때 미리 그만둔다고 미리 말을 하면 미리 신고할 수 있지만 미리 말을 안 하잖아요. 갑자기 월급 받고 나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0번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뜹니다. 동그라미 4번.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 개가 있는데요. 고용,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는 임의사항이다. 즉 직원을 고용해도 되고 잘라도 되고 자유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해고를 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직원을 두든 직원을 해고하든 자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고라는 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수료증을 고용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다라는 말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업무상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는 아니면 업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행위는 해도 안 됩니다.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 책임이 있는데요.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형사 책임이 있는데 먼저 민사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인데 직원이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손님은, 의뢰인은, 국민들은 이 고용인에게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개업공개사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해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사장은 다시 직원 잘못이 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직원 너가 갚아야 될 돈을 사장이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자 사장 책임은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거기 양벌 규정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이 있죠. 양벌 규정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교재 39페이지 맨 위에 양벌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이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을 받고 직원은 벌 받지 않습니다. 3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똑같은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거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절대로 징역을 가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받는데 직원하고 똑같은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다만이 바로 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39페이지 밑에 표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차이점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2번 업무의 범위인데요. 양가로 1번 업무 지역 범위, 양가로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 양가로 3번 별표하십시오. 이건 양가로 3번이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1번, 2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1번 업무 지역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 1번은 중요하진 않다고 했죠.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그러나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부칙개공의 업무지역 범위는 원칙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부칙을 출제위원들이 잘 찾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에 부칙 개공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 중요하지는 않다.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 대상물 범위.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업공개사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 대상물인데 시험에 옛날에 과거에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부칙개공은 소위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법인의 겸업제한인데 우리 교재 4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있는데요. 이렇게 법인에게만 큰 회사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가 뭐냐면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은 중개 외에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41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는 그 별표 중요합니다.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기역,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 X, 이 말은 임대업은 안 됩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거 하려고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전부 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이 매매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홍콩, 유럽, 미국, 캐나다 전부 다 대부분 법인인데 우리나라는 11만 개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11만 명 중에서 법인은 1%도 안 됩니다. 지금 법인은 극소수입니다. 1000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법인이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법인이 공신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그 밑줄 지났죠. 임대관리가 가능하고요.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입니다. 근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 이 땅 개발하면 돈 됩니다 하고 알려만 줘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직접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만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입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얼에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만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하면 MGM이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빌라 같은 거는 500만 원, 더 많이 줘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근데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만 할 수 있고요. 직접 지어서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을 하면 50% 남는데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공장 분양 대행, 토지,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만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미음에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가능합니다. 용역 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시킬 수는 있는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서 이사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 손님들에게 50%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면 외국 법인으로 스스로 몰려가게 되겠죠. 따라서 용역 알선, 도배이사업체 소개해 주는 것만 가능하고 직접 도배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업의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획기적인 제도죠.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집중된 권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무사, 개업공인회사에게도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하더라도 소송 대리는 안 되고 입찰표 작성,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거, 서류 써내는 거 이런 것만 대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보니까 개업공인회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하는 경우, 입찰 대리하는 경우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때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개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 제14조 법인의 업무 겸업이 가능합니다. 단 법 7638호 부칙 개업공개사, 즉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잘 모르고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외려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겸업업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책임 및 보수 등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이 법인이 겸업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분양 대행을 하고 한 건에 1,000만 원 받든 2,000만 원 받든 3,000만 원 받든 주는 만큼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고요.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죠. 그러나 중개업 외에 이 6가지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여기에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이 외의 업무도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이 겸업 제한 우리 교재 4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거 별표하시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이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41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